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고위 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전국 법원장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차량을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고 도주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재판 거래 의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조 변호사님, 이게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법원장 간담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일단 쭉 판사들 회의는 열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법원장 간담회가 주목받은 이유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국에 36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주지방법원장님은 그쪽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때문에 못 오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급 법원의 법원의 수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어떤 다른 것보다 공식적인 그 법관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분들의 36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각계각층에 있는 그 사법부의 의견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판사회의라든가 법원장 회의 또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이와 같은 그 사법 행정 그 남용 사안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의사 결정의 주체가 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오늘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했다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난상 토론 그리고 또 어떤 그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오늘 그 보도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예 참석하지를 않고 이 대법원 행정처의 안철상 처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는 자리를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만큼 내부적인 의견을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고위 법관들에 모였는데 아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었는데 아마 젊은 층의 의견과 각급 법원장들이다 보니까 좀 부장판사 이상의 어떤 비교적 중견 법관 그리고 또 단독 판사를 비롯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다 모아서 오늘 왔을 것 같아서 어떤 최종적인 합의문을 내놓을지 결과문을 내놓을지 아마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시겠네요. 이게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그 시절에 정부가 법원에 영장 없이 사람을 쉽게 체포하고 한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긴 게 자유권입니다. 구속시키는 부분이죠. 근데 어떤 모든 재판은 형사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는데 문제는 수사 단계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법 현실에서는 긴급 체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긴급해서 체포영장을 판사한테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 말하자면 굉장히 긴급하거나 아니면은 중한 범죄 있을 때는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아갖고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체포라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이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완화해 주겠다. 말하자고 하면 지금의 기준은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죄에 한해서 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걸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판사의 어떤 기준 자체를 좀 완화시키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좀 편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종의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자체는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긴급 체포니까 이 긴급 체포의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법원 내 진보 성향 소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고 법원을 도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예. 제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대변인을 했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 딱 그때와 그 임기가 겹치기 때문에 네네. 변협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대법원 같은 경우 법원 행정처에서는 상고심 사실 2014년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그 대법관들이 14분밖에 안 되는데 한 3만 7천 건 정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수백 건 사실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 그 기능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법원에서 했던 것이 상고법원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우리 그 변협이나 이런 데는 판사 수, 대법관 수를 좀 늘리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도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변협의 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기억이 충분히 있는데요.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 제야에 대한 데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내에 있는 진보 성향 판사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분에 대해서 뭐 그 재산 상황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어떤 하고 있는 그 서클 같은 거에 대한 내부적인 동향을 파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법관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침해를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소장 판사 그리고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들로부터 반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배 교수님께서 보셨나요? 양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예. 기자회견 하실 때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내줄 수 없는 한계점을 얘기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부인을 하셨는데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말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실행된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문서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다 그걸 일일이 보느냐. 그러니까 보고는 올라왔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걸 전체를 못 보는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법원장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서가 많은데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본인만이 아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결과라는 것은 판결로 말해야 되는데 그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사실 누가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검사가 강제 수사를 해서 판사님한테 물어본다 한들 그게 입증이 될 수 있냐? 사실 그건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입장 표명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정황들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또다시 뭔가 자신의 입장 표명을 다시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황상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안 했다. 이 정도 본인은 안 했다. 그 정도밖에 더 할 수 왜냐하면 있겠습니까? 그때 취재 기자들이 계속 그 구체적 정황을 물어봤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겠냐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참 굉장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지금 외부에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 본인 집 앞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서 예. 한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여러 취재진한테 기자들 둘러싸여서. 취재진의 예. 얘기를 하고 옆에 보좌진조차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현재의 그 사법부와 과거 사법부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예. 나름대로 어쨌든 그 전직 그 대법원장이라고 하면은 그 부에 상응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결국 그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서면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20-30분 정도 그 말씀을 했던 것이고 예. 실제로 그 말씀했던 것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밑에 그 행정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한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안 했는 것은 이미 그 대부분 다 지금 문제 삼는 그것들이
그와 같은 그 말씀 자료를 하고 하기 이전에 그 법원 판결은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추려서 그와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 그 내용 그 어떤 이 특조단의 결과 보고서대로 어떤 재판에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인터뷰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분 사법부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어떤 그 공식적인 대응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대법원장의 어떤 그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은 새로 없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검찰 조사까지 넘기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전화를 해서 실제로 문제를 다루는 재판장님한테 이 부분 잘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 않는 다음에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글을 썼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각각 판사들의 재판권이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예. 직권을 남용했을지언정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특조단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일부 사법행정이 남용된 건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이 형사적인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어떤 보고서는 정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그 어떤 논의가 확산됐고 이 그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소장파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더 그 연륜이 있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상황이 이 그 검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대법원장의 어떤 언급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지금 분열되는 모습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최후의 어떤 법적 보루인 사법부가 분열되고 사법 신뢰가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치유해 나갈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운전자가 트럭으로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차량을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뒤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뭐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고 했지만 후진과 전진을 왔다 갔다 했던 건 의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부딪힐 때는 조금 뒤로 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멀리 가죠. 그렇죠. 세 번째는 더 멀리 가죠. 예. 그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건 인식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못한다 안 한다 이것을 판단할 때는 행동에 어떤 합리적인 연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거든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되냐면 경찰이 왔을 땐 그걸 보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럼 만약에 도망을 안 갔다고 하면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이게 연속된 3가지 행동이 있을 때는 이것은 사실은 고의가 있는 거고 사실 저게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죠. 예. 차에 탔던 아이와 그 엄마의 비명 소리가 참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 상황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저 아이들이나 저 어머니는 다른 때는 보통 그냥 평온하실 텐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달려들 때 다른 상황에서 깜짝 놀라십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최소한 2, 3년은 갑니다. 그게 이제 PTSD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저 정도면은 뭐 특수상해도 그렇고 뺑소니도 음주 뺑소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처벌 수위가 지금 말씀하신 될까요? 것처럼 음주의 뺑소니 그리고 또 보통 교통사고는 과실범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3번이나 박았다고 하는 것은 고의범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치상이나 뺑소니를 넘어서 고의범인 이 특수상해,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중에 하나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 뺑소니를 넘어서 특수상해, 지금 이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의 어떤 그 상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뒤에 아이를
카시트에 둘 다 앉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이들이 크게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만약에 카시트에 앉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 엄마뿐만 아니고 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불행 중 다행히 그런 부분인 것이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아마 그 본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술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만 정신이 차려진 이후에 이 피해 상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물론 뭐 여론도 있습니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습관과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면 되겠지. 요 정도면 되겠지. 한 뭐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그런데 그것이 이 흔히 말 심리적으로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 행동이 중독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저 중독된 그 행동을 치료받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게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을 아니거든요. 근데 향후에는 이것을 치료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과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